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요, 정말 저는 G3 갈 수 있다고.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을 좀 잘 뽑아놓으면 참 잘 되지 않았을까. 제가 봤던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비정상으로 만든 정부가 이 앞에 정부였다. 중국 무술 영화는 두 큰 무술 도장에서 키운 사람들이 결국은 둘이 대결을 하고, 그 중에 결국 착한 도장이 이기는, 한쪽은 다 죽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무술 영화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돼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죠. 근데 정치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여가 있으면 야가 있고, 야가 있으면 여가 있는 게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두 축이 자기 주장만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협치를 통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뛰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누구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시장이 돼서 이제 굴레를 당신은 벗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도 직접을 했지만, 그 굴레, 이번 새로 시장이 되기 전까지의 당신은 굴레 때문에 안 된다. 그 굴레가 뭐냐? 2010년에 무상급식과 서울시장 자리를 외나무 다리를 건넜어요. 그건 타협해서 할 수 있죠. 자기가 시장직을 계속 하면서 무상급식이 잘못된 거라면 이게 잘못된 정책이니까 그걸 바꿔가는 것이 저는 정치지, 둘 중에 하나 싸워서 내 직과 그 무상급식을 소위 박치기를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이런 게임을 당신은 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그것이 박원순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당과 우리 자유 우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또 관운이 있을래니까 이번에 서울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분한테 된 뒤에 당신은 이제 굴레를 벗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만은, 이 정치가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정치는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아슬아슬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슬아슬한 정치가,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제가 96년에 처음 국회에 입문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정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정치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완전히 아슬아슬이라고 그럴까? 외나무 다리라고 그럴까?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 너가 죽어야 내가 한다 하는 이런 정치의 극한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정치도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도 불안에 떨게 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기술 패권 전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도태된다는 이런 인식하에서 정치가 움직여진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우리나라 정치는 그런 감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아까 우리 최혜들 원장님이 저 힘 좀 실어주시려고 뭐 잠룡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2000년 한 2년쯤 제가 중국권 대망론을 떠들었던 친구입니다. 그때 나이가 젊으니까 뭐 무서울 게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96년부터 2004년까지 국회의원을 하면서 JP를 모셨습니다. 그때 저는 자민련에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JP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장관할 때 빼고서는 제가 그분 밑에서 정치의장을 4년을 했습니다. 근데 2000년 들어서서 JP가 갑자기 언론 매체에서 별명을 하나 줘줬어요. JP한테. 그게 뭐냐면 내각제 전도사입니다. 이분이 2001년 들어서면서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역사의 악순환을 계속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를 아주 어디 가서 강의하실 때마다, 뭐 점심 잡술 때도 그러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가 젊어서, 그때 변웅 전 의원이 비서실장이셨는데 대학 정책위장을 젊은 나이에 하니까 뭐 식사 자리, 이분 닷새는 저녁 때 식사하시고 이틀은 운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녁 때 식사하러 갈 때
꼭 저보고 좀 젊은 사람이 배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배석도 하고 이렇게 닷새 중에 한 3일은 4년을 제가 거의 배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JP가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저 의자 그 대통령 하려고 하지 마세요. 2004년까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는 거 보고 이거 대통령은 감옥수의 직행길이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잠룡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저는 황홀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입장이고 이게 그 후진국 정치죠. 예, 그래서 이 다른 분야는 다 발전했는데 제가 88년에 4.16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소야대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갖고 국회 상임위원장이 야당이 처음 이제 13대 국회인데 그때 그 전까지는 여당이 다 독식했죠. 근데 야당 상임위원장이 나온 게 88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국정감사 부활. 그러니까 뭐 정부가 긴장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유학 갔다 와갖고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국에 있었는데 제가 기획관리실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는 게 임명장 하나 받으면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갔더니 기획관리실에서 명함을 파서 하나 저한테 주는데 경제기획원 국회 담당 정우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88년부터 제가 국회 출입을 했는데 그때 봤던 국회랑 지금 30년이 전 국회랑 그 국회의원의 태도, 상임위원회의 모습, 또 그 정치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이 발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 정치를 국민들이 더 걱정해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고요. 제가 늘 뭐 그냥 사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요 정말 저는 G3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도 우리 뭐 90년대 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찍어준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저는 포함하는 건 아니고 요 앞에 문뭐라는 사람의 정부까지 봤을 때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을 좀 잘 뽑아놓으면 참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 나왔던 이런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비정상이라고 그랬지만 아주 극한적 비정상을 이 앞에 정부가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봤던 역대 정부 중에 가장 비정상으로 만든 정부가 이 앞에 정부였다. 뭐 여기서 제가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뭐 군박, 굴욕, 혼밥 얘기도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처럼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었어도 끽소리 못하고 뭐 400억을 들여서 남북 연락소가 폭발을 시켰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또 이 사람이 중국에 3번 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같이 갔을 때 수행했던 기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아니 자기 수행을 하고 한 기자 우리 한국 기자가 그쪽 무슨 뭐 모자 쓴 친구들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대통령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심지어 지금 그때 휴전선을 넘어갈 때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2명 강제 북송시켰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는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진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끌려갈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가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이 선서를 합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죠. 좀 이런 거를 보고 저 탈원전 같은 것도요.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지만 취임하자마자 3개월 동안 다 올 수도 다 원전 다 수도 그러면서 3개월 동안 평가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래갖고 그 전문가도 아닌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해갖고 3개월 동안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서 들어간 뭐 영어로 하면 썬크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매몰 비용이 그 당시 추계로 1,200억이었어요. 지금 아마 실제로 따지면 한 3,000억 이상을 3개월 동안에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계속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1965년에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전이라는 데에 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수원 우리 감사위원장님 오셔서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이거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 발전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분명히 하나 꼽을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값싸고 양질의 전기를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것이 바로 기여한 게 원전입니다. 정말 황무지에서 우리의 그 좋은 두뇌를 갖고 또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전이 APR14라는 그 세계적인 그 기술에 그 도달하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하나쯤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지금 이 5년 정권에서 마구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의 산업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 뭐 소득주도 성장, 저도 뭐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지만 저도 뭐 경제를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OECD 국가에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거 웃기는 게 저는 이걸 딱 소득주도 성장을 제일 처음에 들고 나오는 걸 보고서 아, 이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는 그 기업이 돈을 벌으면 그 번 돈으로 그 근로자들한테 임금도 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익을 얻어갖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냐? 들어오자마자 최저임금을 보통 7 내지 8%, 7% 내외 매년 이렇게 올렸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16.8%를 올렸습니다. 더블 이상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니까 사용주가 임금을 그걸 어떻게 갑자기 줍니까? 갑자기 이득이 나야지 뭐 그것도 주는데 이득을 못 준다니까 이제 못 준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이 거둔 세금 3조 원을 사기업에다가 영어로 하면 프라이빗 섹터에다가 3조 원을 처음에 주고 그 다음에는 10조 원을 줬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럼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거는 그게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그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행태를 지금 사람들이 하고서 결국은 실패했죠. 예, 이 소득주도에 지금은 아마 완전히 개딸들 아닌 다음에는 이거 다 실패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엉망인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개탄을 그만 썼습니다. 저는 경제개혁을 했을 때 5개년 계획도 마지막으로 또 끄트머리게 참여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뭔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배고프고 허리가 뛸 전람해도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KDI 계획도 나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가 78년에 5차 5개년 계획에 참여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 92년 되면은 우리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자가용이 있다. 근데 전화가 백색 전화가 있을 때라서 그때 되면 한 가구당 그 전화가 한 대씩 설치된다. 이런 것들을 KDI가 내면 그걸 동아일보가 한 면에다가 만화를 그려갖고 그걸 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볼 때 92년 좀 참고 지내면 92년 지나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너무 희망이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치도 물론이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조금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어떤 비전을 주는 정치가 지금 실종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 정치권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현재 정치가 주소가 이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는 진 게 아니다. 0.73%포인트? 아이고, 그게 진 거야? 24만 7천 표? 그럼 그건 진 것도 아니야. 요번이 진짜 메인 게임이다. 저번 때는 뭐 오프닝 게임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지만 지난번에 대선에서 진 건 진 게 아니야. 지금 요번 총선에서 진짜 진검승부가 그때 이루어지고 이거 여기서 결판 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좀 심하게 말하면 개판이 된 거죠. 그래갖고 요새는 뭐 극한적 대리 팬텀 정치인데 이 팬텀도 보통 팬텀입니까? 저번 때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여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여기 7,000명 가까운 개딸들이 와갖고 국회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국회문을 갖다가 어느 문인지 내가 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국회문이 휘었다는 게 그때 언론에서 좀 보도됐습니다. 자꾸 밀어 제끼니까. 지금 이런 팬텀 정치에 지금 팬텀 정치가 그냥 뭐 정치라는 게 팬텀도 있는 거지만 이런 극한적 형태의 팬텀. 지금 요새 말하는 개딸들이 이런 행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지금 이렇게 뻗듯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가장 큰 아젠다지만 지금 우리 애기들을 안 낳습니다.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애기가 난 게 24만 7천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5년 전에 2017년인가 18년 통계를 보니까 35만 9천 명인가 났어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10만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애기 수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OECD 국가에서 합계 출산율이 1 이하가 지금 대한민국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도 1 이하도 0.9쯤 되면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0.78이었어요. 작년에 0.78인데 금년에는 0.7로 떨어진다는 게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더 안 나. 서울은 0.59야. 0.59. 그래서 서울에 자녀 두신 분들은 애기 좀 낳아라 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면 제가 둘째 놈한테 야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거 애 좀 낳아야지. 그랬더니 이 자식이 3명이나 나갖고 아주 지금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뭐 경제 이거 국가채무 천조라는 건 기따갑게 들었고 가계부채 1,800조인데 이것도 지금 금리 문제하고 연계돼 갖고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이게 있고 우리 교육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대한민국이 외국 나가보면 땅덩어리가 크니까 무슨 부존 자원이 많이 납니까 합니까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경쟁력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거든요. 근데 거기 하려면 교육이 중요한데 이 교육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는 얘기라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각 분야별로 얘기한 거 이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정답은 범위 벌써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비약을 하자면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말하는 우리 경제에서 말하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 제가 얼마 전에 한 2달인가 3달 전에 아르헨티나를 제가 3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가니까요. 요즘 번에 신문에 났죠? 제가 3달 전에 갔을 때 인플레율이 1년에 100%예요. 100%. 그랬더니 얼마 전에 신문에는 132%로 났습니다. 이제 통계 수치가 정확히 나온 거죠. 132%. 근데 은행 여러분 갔다 보니까 요새 4, 5% 받기도 좀 쉽지 않죠? 근데 은행 이자가 78%야. 78%인데 은행에 갔다 맡기는 사람이 없어. 아니 인플레가 100%가 넘어가는데 은행 78% 맡기면 뭐합니까? 거기 단위가 페소라고 하는데 페소 생기면 바로 달러로 바꾸는 게 하고 달러로 바꿔서 자기 베개 속에 넣는 게 그 사람들의 지금 일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요 처음부터 저렇게 엉망인 나라 지금도 부존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리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무슨 1940년대에요 세계 4위 국가였습니다. 어느 정도 잘 살았냐?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만화 볼 때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가 원래 원본이 이태리 원본입니다. 이태리 마르코라는 친구가 7살짜리가 자기 엄마가 갑자기 없어졌어. 이태리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어머니가 아르헨티나에 가정부로 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엄마 찾아가는 그게 그 엄마 찾아 산말리의 그래서 원래 스토리입니다. 그 정도로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가 그 정도로 잘 살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그 정도 잘 살았어요. 지하철을 가보니까 요번에 가서 또 다시 얘기 들어봤지만 지하철을 1913년에 깔은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본이 1927년에 깔았어요.
영국이 1856년에 지하철 깔았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1913년에 깔은 나라인데 지금 이 모양, 지금 아르헨티나 이거 찾아보면 순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나라가 순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중진국에서 그 나라는 선진국이었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 근데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필리핀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 49번, 모르겠어요. 하여튼 순번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한 20위 안에는 들어야 나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필리핀 지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아르헨티나나 또 이런 필리핀 또 그 밖에 차베스가 있었던 베네수엘라든지 하여튼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말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치 불안입니다. 정치 불안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망가지기 시작해요. 정치가 불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표를 또 얻고 국민한테 뭔가 떡을 주고 이렇게 되니까 파퓰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패로 가서 망가집니다. 제가 84년부터 87년까지 제가 하와이에 있었는데 그때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갑자기 시끄러워. 뭐가 일이 났나? 그랬더니 봤더니 마르코스 대통령 기억나시죠?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이멜다라는 여사인데 그 두 분이 하나우아베에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망명을 와 있었어요. 근데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이멜다가 나타나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멜다를 알아보는지 하여튼 모여서들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얘기 들어보니까 저 여자가 2,000켤레가 넘는데 구두가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미국 여성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결국 2,000켤레가 있는지 3,000켤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부패의 상징 아닙니까? 이런 걸로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파퓰리즘은 이미 이재명이가 많이 해서 그것도 좀 이제는 너무 공짜 심리가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빵은 공짜로 얻을 수 없다는 예전에 유언 좋은 말도 듣고 우리가 자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짜로 안 주면 무슨 화를 낼 정도로 공짜에 많이 젖어 있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파퓰리즘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건 정말로 불안한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아무 소리도 지금 못 내고 이렇게 있지만 정치 불안에 느끼는 감도는 그래서 정치를 제가 좀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 감도가 굉장히 심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아까 남미 얘기를 했지만 남미의 정치 불안 얘기 조금만 제가 더 해볼까요? 오늘 문화일보에도 좀 나왔습니다. 탄핵 얘기예요. 탄핵 얘기. 지금 브라질에 1985년에 처음으로 민선 대통령이 나왔는데 민선 대통령 탄핵으로 아웃됐습니다. 지금 페루라는 나라가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거의 일본계 뭐라는 하여튼 그 사람이 했는데 페루를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탄핵만 6번을 했어요. 그다음에 콜롬비아는 5번 탄핵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아르헨티나는 80년 이후에 83번 탄핵을 했어. 이게 자다깨만 탄핵하는 거야.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대한민국 어떠냐? 대한민국 지금 7번째까지 탄핵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것도 이 정권이 들어와서. 이 정권 들어선 지 1년 반 사이에 만약 7번까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임성근 판사라고 김명수 앞에 가서 김명수가 나중에 녹음이 된 임성근 판사가 틀으니까 꼼짝없이 김명수 원장이 거짓말한 게 들통나서 만세 불렀지만 임성근 판사 탄핵했죠. 지금 제가 가져온 거면 근데 이상민 장관 제가 행안위에 얼마 전까지 우리 이명수 의원님이 행안위에 계셨는데 저가 지금 행안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 탄핵해갖고요. 그 헌재에서 기각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이상민 장관이 이 나라 행안부 장관이 얼마나 중요한 그 포지션인데 근데 이상민 장관이 6개월 동안 일을 못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죠?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죄송, 빨리 할게요, 그럼. 벌써 이거 10분이 돼가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6개월 동안 일을 못했어요. 그건 하여튼 탄핵받아서 헌재에서 기각됐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뭐 안동환 검사라는 사람 지금 좀 헌재에 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탄핵받아갖고 헌재에 가 있고, 이종석 검사라는 사람하고 몇 사람들 지금 탄핵 그거 하고 있고. 그랬더니 지금 국회가 뭘 갖고 지금 실갱이 하냐.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갖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1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11월 9일 날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동관 탄핵 발의를 의사국장이 그 앞에 국회 본회의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리 장혜식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가서 의사국장에 보고하면 우리는 그것이 안건으로 발의가 된 거로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안건이 되면 그거 합니까? 우리는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때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이제 완전히 우리 이제 의원들마다 이제 할당을 받고 이렇게 딱 포진해 있는데 이게 발의가 되고 24시간이 지나면 또 지네들이 의결을 해서 필리버스터를 멈추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본회의 때 바로 탄핵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11월 9일 날 이 사람들이 그 본회의에다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24시간이 지나면 11월 10일 날 뭐 오후 4시쯤 되면 자기네들이 의결을 해버리면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이동관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략을 바꿔서 필리버스터 안 한다. 안 하면 본회의가 안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열리는 날짜가 오늘이에요, 오늘. 네. 그래갖고 하여튼 탄핵을 11월 10일 날 당해야 될 이동관이를 지금까지는 탄핵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근데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제 뭐 해갖고 오늘 본회의가 안 열렸습니다. 요 다음 본회의는 11월 30일 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30일 날은 때려 죽여도 탄핵 발의하겠다. 다시 발의하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30일 날 발의하면 뭐 우리는 물리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에서. 물리적으로 싸우면 예전같이 동물 국회가 되면 이거 다 형사처벌 받게 돼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황금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11월 10일부터 만약 11월 30일 날 다시 탄핵이 발의가 된다 그러면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이제 그 투표를 하겠죠. 만약 그런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20일 정도 시간을 버는 거 아닙니까? 20일 동안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번에 새로 간 KBS 박민 사장이나 지금 소위 빠르게 해치울 거 지금 잽싸게 지금 번개불처럼 지금 해치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 시간을 우리는 버는 거죠. 20일을. 탄핵이 또 만약 성공이 되면 그럼 아무것도 직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20일 사이에 지금 지금 박민 사장 부임하자마자 60명 KBS 잘랐지 않습니까? 뭐 지금 YTN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방통위원장하고 여기서 지금 사전에 보낸 대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대한 시간을 벌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런 얘기가 왔지만 이 탄핵을 갖다가 이거 아주 재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동관이 한다더니 요새는 또 한동훈이가 되기 싫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또 탄핵하겠다고 그래, 지금 또. 그랬더니 한동훈이 하다 보니까 왜 한동훈에서 왜 그치냐? 저 VIP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 뭐 김용민이라는 뭐 이상한 의원, 난 잘 알지도 못하는 의원이지만 그 의원은 지금 언론에 나가서 VIP 대통령도 탄핵해야 된다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이 남미가 이렇게 벌어짐으로써 이 정치 불안이 오고 이렇게 오는 이건 한 정치 불안이 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법도 법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 때 11월 9일 날 여러분 알았지만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냐면 그 사용주나 근로자나 불법 파업하면 다 이거는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있죠. 근데 근로자가 불법 파업을 했어도 사용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 근로자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는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하니까 이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체 협약을 내가 맞은 내 바로 위에 단체 나를 직접 고용한 A라는 회사랑 그 사용주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 A라는 사업주의 원청 사용자한테까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설업 같은 데는 하면 제일 대기업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대기업 오너까지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방송법도 또 3개가 연계되어 있는데 방송법 3개 통과시켰는데 방송법도 자기네들이 계속 하려니까 공영방송의 이사회 멤버를 더 늘려갖고 자기네들 사람들을 더 심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법을 그냥 통과시켜 버려요. 방송 자기네들이 뺏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론. 지금 이렇게 입법 폭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 두 번 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간호사법. 지금 요번에 이 법도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린 방송법 아마 제가 생각하는 또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해야 될 겁니다. 이런 악순환을 갖다 하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움직였다. 예산도요. 지금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예결위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할 때는 6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지금 국회는 완전히 민주당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리냐. 작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진 거는 진 게 아니다. 0.73%포인트? 아이고, 그게 진 거야? 24만 7천 표? 그럼 그건 진 것도 아니야. 요번이 진짜 메인 게임이다. 저번 때는 오프닝 게임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지난번에 대선에서 진 건 진 게 아니야. 지금 요번 총선에서 진짜 진검승부가 그때 이루어지고 이거 여기서 결판 난다.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대들고 있는 거고 우리도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했다가는 윤석열 정부가 유지되겠습니까?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좀 민주당이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가 뽑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줘야지 정부가 흔들리면 아까 말한 대로 남미처럼 정치 불안이 중진국 함정에 제가 제일 먼저 빠지는 1번이 정치 불안이라고 제가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거 임기 제대로 못 가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두 번째,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두 가지 사법부가 재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재명이 이겼다. 저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겼다. 아마 재판부는 여론에 밀려서 재판 그냥 대충이라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냥 법 좀 덮고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의혹이 그냥 묻혀버리고 이재명은 그냥 좀 표현 이상하지만 부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디로 가냐? 대권으로 가는 거예요. 대권 이제 진들. 그다음에 이 민주당은 이제 자기 당이랑 똑같은데, 일당의 이제 복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법 리스크 이것을 당연 붙여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저는 지난해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0.73% 포인트라도 우리가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후에도 그 해 1년, 작년 1년 내내 저는 다른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이고 이재명이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얘기를 작년 1년 내내 하실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야 그래도 된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렇게 하고서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총선이 다가왔어요. 총선이. 여기서 진짜 이게 판가름이 나니까 우리 총선에서 이거 꼭 이겨야 된다. 진짜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대선에서 힘썼던 그 힘 배 이상으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진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 요 뒤에 얘기는 혹시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제가 더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두 당을 쳐다보면 지금 두 당의 모습이 어떠냐. 우선 민주당 쳐다보면요. 저는 비명계가 그대로 있을 수, 제가 보는 견지면, 저랑 견해가 틀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제 소견으로 받아주시면, 저는 비명계는 공천을 못 받을 거기 때문에 비명계가 그대로 앉아서 죽지는 않을 거다. 신당을 만들든지 어느 당에 가서 뭐 하든지. 제 생각에 그냥 제가 이거 점쟁이는 아니지만, 글쎄 대전에 이상민 같은 경우에 공천 받겠습니까? 이상민이요? 네? 아마 우리 당으로 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통화도 했고, 또 이상민이랑 11월 30일 날 저 과총에서 하는 행사 둘이 같이 얘기했는데 10분 전에 저보고 커피 한잔 하자는 거 보니까 올 생각이 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민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공천 못 받는 거 확실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자기도 국회의원 더 안 한다면 모르지만 할 거면 당을 만들든지 어느 당에 가서 해야 되든지. 근데 지금 우리 유성이 좀 약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비명계가 저는 뛰쳐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또 거기 내에서 비명계 아니더라도 또 누구냐 이재명이랑 같이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돼 있어서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암컷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소위 막말로 가는, 이건 막말도 아닙니다. 막말이 아니라 이건 쌍말입니다. 쌍말.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국회에 양질의 정치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에 잘 걸려지기를 좀 바라고요. 저는 그런 당은 그런 사람은 민주당에서 스스로 잘 걸려지길 바라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하여튼 이재명을 비롯해서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표현이 이게 민주당에서 보면 저를 욕하기 모르지만 우리 운동할 때 보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좀 민주당이 좀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렇지만 당으로서는 두 날개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당이 말이에요. 이게 반전을 해야 돼. 지금 상태로 갖고는 저는 안 된다고. 그래서 반전을 꾀어야 되는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2년이라고 파란 눈을 가진 사나이가 와갖고 한 두 개는 제가 갖고 있는 두 개는 벌써 좀 일찍 터뜨렸다고 좀 생각하지만 터뜨리고 있어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했는데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우리 당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이게 두 자리 이상 지면은 이건 완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무려 18%를 져버렸어.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갖고 결국 한 게 김기현 대표는 그냥 놔두고 밑에 임명직은 바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과연 내년 수도권 선거에 지금의 체제를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지만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가 지금 수도권이요. 우리 300명 국회의원이지만 47명 비례대표 빼면요. 253개가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의 121석이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 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번에 강서에서 지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당도 아이 뜨거워라 이제 이런 것을 느끼고 지금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지금 있어서 이런 문제부터 비롯해서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공천을 잘해야 돼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가 좀 우리가 국민들한테 더 다가가는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냥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천만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죠? 2016년에 그때 김무성이가 당대표였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여당이고 야당이 둘로 갈라졌어.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이 어디 가서 180석 의원까지 했어요. 180석 정도 될 수 있다. 근데 까니까 어떻게 됐어요? 121대 122.
한석이 적어, 우리가. 그래갖고 정세균이한테 국회의장을 주는 거예요. 야당한테 국회의장을 주는 이유가 뭐냐? 그때 한석이 더 많아가고 2016년에. 그래서 내가 정세균 의원하고 96년에 같이 들어와서 재경위에 같이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 원내대표 할 때고 그 양반이 의장을 할 때라 제가 둘이서 차 한잔 먹으면서 야, 정 의장만큼 관운이 좋은 사람 내가 세상에서 처음 봤다. 야당 하면서 국회의장 꿈이나 꿔봤냐.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갔어요.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고 뭐 난리 났잖아요. 지난번 2020년 선거도 지금 하여튼 지금의 여소야대를 다 망가뜨려놔. 여소야대로 지금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어느 지역에 그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공천해 주지 못하고 이 어떤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충청도 분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충청도 얘기 잠깐만 하면요. 충남의 수부도시는 우리 박대건 지사님 계시지만 수부도시는 천안입니다. 그죠? 천안에 국회의원 3명 나오는데 3명 다 떨어졌어. 세종에서 2명 나오는데 2명 다 떨어졌어. 대전서 국회의원이 7명 나옵니다. 7명 다 떨어졌어. 충북의 수부도시는 청주입니다. 청주에서 국회의원 4명 나오는데 4명 다 떨어졌어. 충청도 뭐 수부도시가 다 떨어지면 이건 망가진 거죠. 충청권이 그래도 좀 잘 돼야 이게 수도권으로 바람이라도 좀 가는데 충청권이 이렇게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의 이 국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2020년에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공천에도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공천, 주민들이 원하는 도덕성 있는 정치인, 그리고 중앙에 와서 정말로 제대로 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도 공천해야 되지만 우리가 반전이라는 건 제가 구체적인 건 여기서 좀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반전을 한 2-3가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면 좀 민감한 얘기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반전을 통해서 내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 우리 당이 반전의 어떤 그 효과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천에 의해서 정말 요번에만큼은 대선의 연장선상이다. 요번에 지면 대선서 진 거랑 마찬가지다. 이 나라에 만약 지면은 뭐 필리핀 가겠다는 사람 많은데 또 생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내년에 다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